안녕하세요. 인벤티브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수 와인 바꿔치기 사건에 사기가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가 와인킹님의 영상을 보고서 모수 사건 이게 사기가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수 맛보기술 호의인가 무례인가 횡령인가에 대한 주제로 2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짧게 다루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모수사건 또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와인킹님이 해석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루는 시간이고, 횡령죄의 법리는 형법 355조 횡령과 형법 356조 업무사행령의 법리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1번 와인킹님이 해석한 사안에서 어떻게 횡령죄가 이 사건에 성립될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고요.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죄가 안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와의 관련성인데요. 저번 편에서 댓글에 이거 횡령죄지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성립과는 별도로 횡령죄와 사기죄 둘 다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나리오는 와인킹님의 해석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와인킹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 피해자분께서 처음 쓰신 글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 두 가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소믈리에 분께서 피해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00년 빈티지 바틀이 바틀째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바틀이 1층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럼 2000년 빈티지도 보르도잔에 맛보게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저도 무례하다고만 느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숨어 있더라고요. 와인킹님의 해석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기 전에 먼저 이 피해 글을 올리신 고객분을 손님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빈티지 바틀을 바틀째 주문한 1층의 고객을 손님 B라고 하겠습니다. 손님 A 페어링 주문 2층, 손님 B 바틀 주문 1층, 이렇게 정의하고서 이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와인킹님의 해석이고, 저도 이 해석이 맞을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킹님의 해석에 따라서 이 사안을 나눠보면은 간단히 이 네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 모수에 2000년 빈티지 와인이 한 병밖에 없었다. 그런데 손님 B가 2000년 빈티지 바틀을 주문했고, 손님 A는 페어링을 주문했다. 그런데 손님 A가 문제 제기를 했다. 왜 2005년산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 와인을 가져왔다. 그런데 여기서 2002 빈티지 와인은 손님 B가 주문한 바틀이고, 소믈리에는 손님 B 소유의 빈티지 와인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몰래 가져와서 손님 A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와인킹님의 해석이고, 전 요거를 보고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왜 횡령죄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간단하게 횡령죄의 법리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형법 355조 횡령, 형법 356조 업무사행령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업무사행령이 성립될 여지가 높지만 편의상 횡령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령이란 형법 355조에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구성요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타인 소유 자기 점유입니다. 그리고 보관자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3번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 소유 자기 점유라는 거는 풀어놓고 설명하면 쉽습니다. 이 모수사안처럼 손님 B가 와인을 구매하셨으니까 손님 B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파인다이닝의 특성상 와인을 손님이 탁자에 보관하고 있지 않고 소믈리에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주는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B가 소유했지만 보관은 소믈리에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쉽게 풀이하자면 손님 B 소유, 소믈리에 점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자 지위, 이거는 뭐냐면 위탁 관계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위탁 관계는 임대차, 위임, 임치 같은 계약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명시적 계약 없어도 거래 관행상 이건 너에게 맡긴 거다 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도 거래 관행상 파인다이닝의 경우 소믈리에가, 그리고 특별히 모수의 경우 소믈리에가 바틀로 주문한 와인을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필요할 때 준다. 이런 위탁 관계의 거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손님 B 소유고 소믈리에가 점유했고 소믈리에에게 보관자 지위가 있다. 불법 영득 의사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쉽게 말해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에요. 쉽게 말한다고 했는데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란 게 뭐냐? 어렵죠. 이거는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목적에 따라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손님 B가 소믈리에에게 와인을 맡겼을 때 그 목적의 범위가 어디예요? 나와 같이 있는 일행에게 와인이 필요할 때마다 와인을 공급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와인을 내가 아닌, 우리 손님 측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거는 당연히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 되겠죠? 위탁 취지에 반해서 위탁 취지를 넘어서서 그걸 사용했다고 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취지에 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는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수사안의 적용입니다. 아까 전에 사실 법리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수사안에다가 접목을 시켰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인 소유권은 와인을 구매한 손님 B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점유와 보관자 지위는 소믈리에에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위탁 범위는 정확히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손님 B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손님 B에게만 주는 것이 그 위탁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파인 다이닝의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테이스팅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테이스팅 권한,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한 잔을 맛보는 권한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손님 A나 아니면 이 가게의 다른 사람, 요 와인을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한다는 거는 위탁 취지에 반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위탁 범위를 초과한 횡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인킹님의 해석대로가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라면 횡령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인킹님의 해석도 가능성이고 이런 시나리오들도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케이스 1입니다. 소믈리에가 본인 소유의 와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와인킹님의 해석처럼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이 모수에 하나밖에 없었고 손님께 제공이 돼서 더 이상 와인이 없었지만 소믈리에가 본인 소유의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손님 A에게 제공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소유 거를 제공을 했으니까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아니죠. 자기 소유, 자기 점유의 와인을 준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그리고 케이스 2입니다. 손님 B에게 양해를 구한 경우입니다. 아, 손님, 제가 A 손님에게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와인의 재고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손님 B에게 명시적인 승낙을 구했어요. 손님 B가 승낙을 했어요. 그럼 위탁 취지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게 돼서 이것도 횡령이 아닙니다. 케이스 3입니다. 모수에 2000년산 와인 재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2000년산 와인 재고가 모수에 넉넉히 있었지만 소믈리에가 손님 A의 지적에 당황해서 2000년산 바틀이 1층에 내려가 있었다 라는 식으로 잘못 변명한 경우입니다. 그러고서 손님 A의 지적에 따라서 재고에 있는 2000년산 빈티지 와인을 제공한 경우죠. 이거 같은 경우도 손님 B의 것을 횡령한 게 아니니까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변명을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무례가 될 수는 있지만 횡령이 아닌 거죠. 자, 먼저 사기죄와의 관계를 살피기 전에 이 사건 사기죄와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에 피해자 보호법의 행위, 형량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표로 살펴볼게요. 자, 사기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손님 A죠. 2층에서 페어링 와인을 주문했던 손님 A. 그리고 보호법익은 거래의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빈티지를 속여서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형량은 20년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횡령죄는 1층에서 바틀로 빈티지 와인을 주문했던 손님 B입니다. 그리고 보호법익은 소유권, 그리고 행위는 위탁 취지에 반해 사용한 거죠. 나는 이 와인을 나에게만 제공을 하고 했는데 손님 A에게 줘버렸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형량은 5년, 그리고 업무상행령의 경우에 10년 이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범죄가 다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편 사기죄 성립 시나리오 2개가 있었죠. 첫 번째, 처음부터 계획하고 2005년산을 2000년산으로 속이려고 했던 경우. 두 번째, 처음에 계획했었던 건 아니지만 2005년산인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했었던 경우. 두 가지. 그리고 오늘 횡령죄가 성립했었던 그 시나리오가 결합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의 행위? 아닙니다. 두 개의 행위입니다. 손님 B에 대하여, 손님 A에 대하여 각각 행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 아닙니다. 두 명의 피해자입니다. 손님 A와 손님 B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한 개의 죄인가요? 아닙니다. 두 개의 죄입니다. 횡령죄와 사기죄. 언론 보도나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손님 A가 피해자가 아니고 손님 B가 피해자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 A가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손님 A와 B 모두 피해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행위인 경우에 두 개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두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손님의 A에 대해서는 사기, 손님 B에 대해서는 횡령, 그리고 이 둘은 실체적 경합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횡령이란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에 대해서 보관자의 지위를 지니는 사람이 불법 영등의사, 즉 위탁 신인관계를 초월해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와 횡령의 관계 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수, 한 잔 맛보게 해드릴게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시나리오로 해석해도 호의가 아닌 무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손님 A는 2000년산을 정당에 구입하고 그것을 맛볼 권리를 가졌지 그 소믈리에의 호의에 따라서 그것을 맛볼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분명히 호의가 아니라 무례였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될 것이냐 횡령죄가 될 것이냐는 사기죄에서도 여러 시나리오를 보았고 또 횡령죄에서도 횡령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현재 시점에서 사기죄다, 횡령죄다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논란이 될 만한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